자, 아까 그 일부 끝날 때 이제 이선 대표께서 그 사람과 제도가 같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제도가 바뀌었어도 사람이 안 바뀌면 그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또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도 제도가 안 바뀌면 또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새로운 개혁적인 것들이 삶이 되고 운동이 되고 또 실제 세상을 바꾸는 일로 나아가지 못하겠죠. 거기다 더 하나 붙인다면 저는 문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가. 그래서 문화로 자리 잡을 때까지는 제도와 사람이 바뀌었어도 그것이 한순간에, 우리가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그 전에 민주화 정권이 한순간에 뒤엎어진 것처럼 그 문화가 될 때까지 개혁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화로 만드는데 또 중요한 것들이 담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담론들을 모으는 자리고, 여러분께서 그 담론을 만들 수 있는 그 능력과 가능성과 열정을 다 가지신 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들 해주시기 바라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일부 발표는 이종수 선생께서 이제 고려, 신라 고려부터 시작해서 조선조까지 어떤 우리나라의 사찰 교정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그것을 이제 역사가답게 이제 싹 그 팩트, 사실을 이제 중심으로 하시되, 거기에 이제 어떤 나름대로 역사관을 가지고 통찰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지원 소장께서는 이제 정무실장을 하시면서 또 나중에 정무실장을 그만둔 뒤에도 같이 이제 또 시민사회운동, 또 종단개혁운동을 해오신 경험을 통해서 어떤 사방생각 정신을 되살리면서 지금 가장 우리가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님들이 각자 도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자기 가사도, 또 어린 스님들은 자기 공부할 교재도 못 마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승가공동체를 다시 정립할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문제점하고 대안들을 모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선 대표께서는 이제 그 개신교나 카톨릭 그 성직자들과 같이 이제 종교개혁 운동을 하신 경험을 살려서 개신교와 카톨릭과 비교하는 가운데 그것을 아울러서 그러면 우리가 반면교사로서 또 배울 건 뭐고, 또 더 나가서 사찰 구조를 어떻게 혁신할 거냐. 그러면서 이제 그 기초생활비, 기본소득제, 승려기득 기본소득제 같은 대안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좀 더 이제 나은 어떤 담론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분간은 각자 발표자한테 개별 질문들을 해주시고, 그 10분 뒤에는 그 것들을 다 모아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를 통해서 과거의 지혜를 현재를 분석하고, 그걸 통해서 현재를 아주 객관적이고 냉철한 분석한 바탕 위에서 어떻게 미래를 전망할 것인가. 그래서 종단개혁운동이 실질적으로 우리 사찰을 바꾸고 스님을 바꾸고 우리 자신도 바꿔서 향기가 우겨난 그런 승가공동체를 확립하는 길이 뭐냐, 그 담론을 우리가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그런 중지와 지혜들을 모아가는 식으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0분간은 여러분들이 각 발표자께 뭐 질문이나 더 보충 설명이거나 아니면 뭐 비판도 좋습니다. 그런 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 선생님께 좀 발표를 들어봤는데요. 거의 대부분 이제 뭐 신라, 고려, 조선 때도 사원 경제는 주로 뭐 왕족이나 귀족들이 하사하는, 또 보시하는, 그거 가지고 뭐 사원 경제가 있었었고 재산이 형성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원래 우리 불교의 그 경제의 기본은 걸식 아닙니까? 근데 혹시 그런 역사를 고증하시면서 우리 불교의 가장 기본인 걸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온 그런 기록은 없는지, 그게 원래 당연한 거라서 기록이 없는 건지, 근데 지금까지 발표하신 거 보면은 뭐 우리가 생각했듯이 불교는 그런 왕족이나 귀족들이 그렇게 뭐 노비를 하사하고 뭐 보시하고 전담을 보시한 그게 없었으면 도대체 우리 불교가 어떻게 지금까지 내려왔을까,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박재현 선생님이나 이선 선생님 두 분 중에 저는 우리 이제 그 사찰의 그 재정의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이 승려들의 사유재산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돌이 있는 승려는 뭐 지금도 뭐 공공연한 비밀처럼 뭐 놔두지만은 몇 천억의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승려들이 있고 그 몇 천억에 가지고 있는 일부 승려들이 우리 종단을 자주우지하고 있고 그거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 대학 때 우리 여기 다 계신 분들이 불교재산관리법 폐지 운동을 우리가 줄기차게 했습니다. 목숨 걸고 일제 사찰령을 위협하는. 근데 불교재산관리법이 다른 거는 다 마음에 안 들지만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거는 불교재산관리법에 보면은 그 사찰의 그 당시에는 사찰 주식뿐만이 아니고 불교 단체도 불교재산관리법에 그 개상이 됐었어요. 근데 그 조항에 보면은 사찰의 주지나 불교단체의 대표는 그 직위에 있을 경우에 개인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 그래서 개인재산을 취득을 하면은 그 주지나 단체 대표자를 그만둘 때 다 그 환원을 하고 나가야 돼.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된 게 1988년인데 그리고 그러면서 전통사찰 보존법이 생겼는데 전통사찰 보존법이 생기면서 그 조항이 또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에 와서 오늘 여기 이제 참석한다고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이거를 놓쳤을까? 실제 우리가 사실은 뭐 지금 불교계의 재정 투명화 문제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사람도 문제가 되고 제도도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뭐 사실은 뭐 둘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도 안 되고 제도도 안 되고. 그렇다면은 뭐 이제 하나 남은 거는 뭐 강제적으로라도 환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조계종법에는 그 승려가 개인 사유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은 그건 사실 사문화되어 있거든요. 거의 이거는 뭐 있으나마나 법인데 뭐 그게 조계종 종법으로 안 된다면은 그런 뭐 전통사찰 보존법에 전통사찰 보존법 주지로 있으면서 개인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넣어서라도 이거는 바로잡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우리 역사에서 우리 불교사에서 걸식의 전통이 없느냐 그거는 이종수 선생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 두 번째 질문 그 재산 환수 문제를 비롯한 거 그것은 어떻게 박지원 소장님 하시겠어요? 이선 대표님 하시겠어요? 네, 같이 한마디씩 해주시죠. 박지원 소장님 먼저 하시고 혹시 보완할 거 있으면 이선 대표 하시죠. 예. 이제 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사찰 재정 개혁 방안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하고 역사 속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나타난 어떤 사찰 경제는 좀 조금 이제 분리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나라 어떤 그 불교 어떤 이제 전례 과정부터 이제 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이제 불교를 받아들였고 어떤 중국의 어떤 영향하에 이제 불교가 이제 쭉 발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왕실과 귀족으로부터 이제 불교가 받아들여졌죠. 그리고 이제 일반 백성에게까지 이제 불교가 받아들여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일단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애초부터 불교는 일종의 귀족의 종교였습니다. 이제 일반 백성의 종교였다기보다는 이제 귀족의 종교로서 이제 출발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했고, 그렇게 이제 그 전통이 이제 쭉 이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국가의 또는 귀족의 보시를 통해서 이제 사찰이 운영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일부 스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궁벽한 곳에 계시면서 글식도 하고 이렇게 했겠지만 일단 주류 자체는 애초부터 이제 국가 귀족으로부터 왕실 귀족으로부터 이제 그 어떤 보시를 받는 그런 식으로 이제 됐기 때문에 기록 자체는 대체로 이제 그렇게 중심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록에 남아 있지는 않지만 어떤 그 글식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아무튼 이제 저도 이 글을 정리하면서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과거가 우리의 어떤 그 겨울 반면 교사가 돼서 정말 우리한테 지금 도움이 이제 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과연 우리가 이 사찰의 어떤 바람직한 어떤 방향의 운영의 방향을 이제 잡을 때 과거 우리가 어느 시대로 돌아가야 되느냐, 과연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과거로 돌아갈 만한 우리가 그걸로 삼을 만한 시대가 있기는 한가, 이런 생각도 이제 좀 해봤는데 아무튼 좀 더 고민들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기록상에 나타난 주류, 비주류가 아닌 이제 주류의 어떤 불교적인 사찰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한 그런 글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어려운 주제를 주셨는데요. 일단 재정 사유에 한 정점이 승대의 사유사님들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상법에 그런 조항을 두고 그걸 강제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냥 개인적으로 좀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종교의 내부 문제이잖아요. 사실 충분히 내부에서 자정하고 이것들을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고 안 하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내부에서 해결하지 않고 다시 국가의 법을 개정해서 내부의 자정권을 국가를 줄 테니까 그거에서 해달라고 요구하는 형식이 될 수 있다고 보여져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사법에 그런 조항이 들어가는데 그게 타당하진 않다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내부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풀 것인가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종단 자체가, 특히 조계종단 자체가 정상화되어 있지 못하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종원분법이라고 하는 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 이면에는 일단 당동거리라고 하는 이런 문화가 지금 어느 순간 확산되고 있는 게 이게 저는 이제 그게 폭발하는데 94년 종단개혁 이후에 그 당시의 개혁의 지향 자체를 유지했던 시기는 얼마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몇 년 정도? 98년 이전까지가 그나마 개혁의 정신이나 변화를 추구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는 어느 순간부터 종권이라고 하는 문제로서 개혁을 치환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권력을 잡는 사람들이 개혁을 할 수 있다라는 환상. 그래서 모든 관심사가 개혁의 내용과 방향 명분이 아니라 권력을 잡는 거였고요. 그렇게 권력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종단 내에서 여러 계파들이 야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합집산을 해나가면서 그러면서 그들만의 리그들이 형성되고 이 종단을 건강하게 하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리그에서 배척당하고 그리고 일부는 종단을 떠나고 그리고 일부는 그 안에 들어가서 안주하고 이러면서 지금 한 20년 상관 속에서 발생했던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다시 그런 문화, 그러니까 부산은 이전의 문화를 좀 해결됐다고 한다면 이 문화를 다시 바꿔나가는 것에서 길을 찾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하셨던 사람의 문제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2000년 이후에 이 출가자 사회 내에서 건강한 출가단체가 지금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지금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출가자의 질이 되게 떨어지고 다 이제 고령화되고 있어요. 근데 이분 중에서 사회적 흐름에 대해서 같이 조응하고 그것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분들이 지금 있는가? 그걸 키워왔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시작 지점은 그런 사람들을 키워나가는 게 우선인 거죠. 출가자 같은 경우도 그런 의식을 갖게끔 하고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한 사람을 양성하는 데가 첫 번째인 거고 제가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참여연구 재가연대가 2000년대에 발족을 하는데 이 종단대 갖고는 안 된다는 인식 속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그런데 10년 이후, 2010년 이후에 재가연대도 지금 세력의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새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대체하거나 보완해 줄 수 있는 지금 재가단체, 불교시민사회 내에서 단체들이 있는가? 없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것은 재가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키워내는데 인색했다는 거죠. 94년도에 상당 부분은 종단의 종론으로 들어가서 종론 활동을 통해서 마치 개혁을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보이는 모습 자체, 종론이라고 하는 이 그룹 자체가 개혁을 상징하는 그룹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이 지금 종단 구조를 떠받치는 또 하나의 칩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고, 불교 시민사회라고 얘기하면 다시금 50대, 60대에 마음 아프지만 이런 분들이 지금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구조, 그리고 20대, 30대, 40대를 찾아봐도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키워나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전사법에, 국가법에서 뭐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자율적인 변화는 이뤄낼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키워나가는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도를 바꿔나가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무능할 수 있게끔 하는 시간이 가더라도 10년을 목표를 잡고 하는 게 지금 시기엔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어려운 문제네요. 아까 제가 그 사탑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일종의 이제 본인이 꼭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가지게 되면 그거는 이제 몰수하는 사탑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전에는 뭐 주제가 그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쫓아냈잖아요. 그런 뭐 선제공개제도가 뭐 이미 다 무너졌는데 법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뭐 지금 일반 법으로도 뭐 횡령이든지 배임이든지 뭐 등등해서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상하게 지금 뭐 사법부도 그렇고 또 경찰이나 검찰 같은 거,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좀 관대한 거죠. 종교적 부패에 대해서 좀 관대해요. 이상하게 우리 사회가 그런 것들이 지금 의제화가 안 되는 게, 개신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그냥 자기 뭐 담임 목사 또는 주지에 그냥 이렇게 마치 그 사람들이 극락이나 천국을 가는데 어떤 보장을 해주는 뭐 그런 사람인 것처럼, 또는 복을 주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하여튼 굉장히 좀 시야가 좁아서 자기 개인의 구원만 구벌이만 매달리다 보니까 부패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대하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또 이 권력층하고 또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해서 또 그렇기도 하고, 이번에 제가 여기도 잠깐 썼지만 전통관계 시스템, 전통사찰 방대 시스템에서 국고 지방에서 1대1로 해서 2천억, 국고가 2천억이 나왔어요. 1,000억이 나왔어요. 지방까지 해서 2천억인데,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뭐 대납을 받은 것부터 치고 뒷돈을 받은 스님들이 뭐 지금 28인가 뭐 되는데 3명만 약식 기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의식을 보면, 아니 뭐 절 살림은 좀 워낙 힘드니까 이렇게 뭐 좀 나라에서 절 살림 버텨줬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절 살림 버틴 게 아니잖아요. 자기 주머니에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이게 종교 부패에 대한 사회적 의제가 확립이 돼서 종교 부패에 대해서 사회가 용서하지 않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이거가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법을 만들어 놓들, 아니 뭐 경찰이나 검찰에서 봐주고 판사가 봐주고 그걸 무슨 있겠어요. 지금 뭐 이 개신교에서도 예를 들면 무슨 뭐 순복음교 같은데 800억 막 엄청난 돈이 지금 이용됐다고 이렇게 고소고발 들어가는데, 결국 그 변호사 싸움으로 변질되고 말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종원적법이 사실은 또 이 민법으로 보면 또 형사법도 썼나요? 그 먼저 우선 할 거고 법인법이 더 먼저 우선이니까 2.1법 형사법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소송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죠. 가버리면 이제 변호사 싸움으로 변질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그게 문제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 저희가 불교 개혁 운동할 때 적어도 적광스님 문제만큼은 경찰에서 좀 제대로 좀 너희들 그 팔이 아린 안으로 분다고 하지만 그거만큼은 제대로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여당이 가도 처음에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는 것 같다. 어느 순간 확 바뀌어버려요. 존경무적으로 가능할 수 없다. 그런데 어디 사법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그 법적인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직 공부를 못 해봤는데 우리 김대호 선생님이 잘할 것 같은데 경리계 일지재단처럼 모든 재산을 같이 벌어놓는 거. 그러니까 전통사실도 사실은 그냥 그 재산을 팔지 못하게만 돼 있어요. 재임 기간 동안에 자기가 돈을 취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도 부채법 잠깐 이걸 보면서 그 부분을 잠깐 본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을 종원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장치로 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종교 부패가 사회적 의지가 돼서 종교 부패를 하지 못하게 하는 문화 아까 우리 이대원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종교가 부패하면 안 된다고 하는 종교가 투명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요구 그런 것들이 높아지고 그것이 상식이 되고 문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김영욱 대표께서 아주 우리 담론을 구성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을 던져주셨다고 해서 저도 한 말씀 보태면 그러니까 초기 경전의 정신은 그런 거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노심자 치인이고 노력자 이제 치연이다. 그러니까 마음, 정신을 쓰는 자는 남을 다스리는 거고 또 이 몸을 쓰는 자는 남에게 지배를 받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님들 이런 분들은 절대 노동을 하면 안 되고 노동을 하는 자로부터 이제 탁발을 받는 것이 당연시되던 전통이 이제 강했었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동남아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동남아 불교가 타락하지 않은 바탕이 된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대중불교는 이제 대승불교의 기원 갖고도 많은 아직까지 일본 학계나 우리 학계 논쟁이 있지만은 상인들이 이제 후원자가 되면서 스님들이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이 허용이 됐고 상당히 어떤 재물 사방승가 정신과 달리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이제 정당화된 작업들이 이루어졌고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을 통해서 한국 불교가 되면서 우리는 고대부터 상당히 이제 스님들이 재정과 수행을 분리하지 못하는 그런 전통들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전 또 달리하는 게 이종서 선생님하고 달리하는 게 신라 때도 우리가 중심과 주변의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은 중심은 이제 기족 불교였고 또 중국 불교를 했지만 우리 이제 인도에서도 많은 불교가 또 직접 전달된 루트들이 또 있었고 또 양고승전에 봐도 신라 불교의 특성이 소승을 사다리로 해서 대승을 올라간다는 그 지적들이 분명히 이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 때 이제 스님들 봐도 이제 국사승들은 이제 국가의 목을 먹고 귀족들이었지만은 동령승, 그러니까 방울을 울린다는 동령이죠. 그래서 양지라든지 이런 스님들 보면 실제 얘기가 나오죠. 지팡이에 방울 따서 쩔렁쩔렁하면 거기에 이제 푸대자루가 있어서 거기다 이제 탁발을 받아서 갔던 거죠. 그러고 이제 원효도 이제 대안이나 해숙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천천말로 말락을 이제 탁발을 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전통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중심이 되지 못하고 주변화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불교도 마찬가지로 종단은 이제 썩을 대로 썩었고 이제 권승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권승들이 아닌 자까지도 너무나 타락해서 개혁이 거의 무망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데
그런 어떤 스님들이 다시 어떤 탁발의 전통을 세우고 사방승가 정신을 세우고 또 그런 스님들이 존경을 받고 신자들도 그런 스님에게 힘을 몰아주고 실질적으로도 좀 이인섭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종단이 뭐 자승이 다 권력부터 모든 것을 독점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또 그들이 검찰이라든지 청와대라든지 정치인들하고 연결돼 있어 그 카르텔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스님들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조사조차 하지 않는 그런 어떤 것들도 개혁해 나가는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전에도 몇 년인가요? 82년인가 몇 년인가요? 기억은 저가 안 나지만은 그 스님들이 부정축제한 재산들을 다 환수를 해서 그것을 교육과 어떤 포교에만 쓰다 이렇게 결의가 그 종회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스님들도 이제 큰 스님들도 돈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는 그게 실천이 안 된 거죠. 그건 우리가 문화가 또 그런 스님들을 갖다 그렇게 엮어낼 만한 힘들이 우리가 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엮어내는 운동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